피해자 주변에는 이제 전에 없던 많은 유류품들이 남아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시신이 일찍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유류품들이 모여 있어서 찾기도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과수에서 검사하기도 쉬웠다고 하고요. 부검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B형으로 밝혀졌고요. B형? 네. 2차 박연숙량 때도 B형이 완전 확실시 됐었잖아. 네. O형 하나, B형 하나 발견됐으니까. 그 수거한 모발하고 유전자 이제 조사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초로 DNA를 사용한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맞아. 이 전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외주 조직에. 네, 네. 일본에 보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 네, 우리나라 수사 역사상 최초로 DNA 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 수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오솔길에 앞에 세워져 있었던 초소는 그날만은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지 않았다고 하네요. 야, 범인이 경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아니면 확인하고? 너무 잘 알아, 정보를. 그러니까 빠르게 10차 사건 이야기하고 9차, 아, 10차를 정리를 해주세요. 10차 사건입니다. 이 10번째 사건은 김미정 양의 사건이 발생한 지 5달이 지난 1991년 4월 4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화성군 태안읍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순상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어 이제 수사본부를 경악하게 만들게 됩니다. 2차 사건인 박현순 양 사건이 이제 태안읍 일대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4차 사건인 이계숙 양 사건도 태안읍에서 이제 20km 정도 떨어진 정남면, 그리고 이제 수사본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는 진안리에서 6차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9차 사건은 순찰서가 있는 순찰하는 그 오솔길 바로 야산에서 김미정 양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태안읍에서 이제 떨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최초로 동탄면 반송리. 동탄. 네. 권순상 할머니는 사건 당일 4월 3일 수원시 맥탄동에 사는 큰딸 집에 갔다가 저녁 6시 30분경에 집을 나와서 8시경에 버스를 타게 됩니다. 9시경에 이제 동탄면 오산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반송리에 있는 집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송리 진입로를 향해서 걸어가 집 앞 한 200m 정도 앞에 있는 야산에서 범인에게 납치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밭둑을 걸어 올라가던 그 중장비 기사였던 박모 씨가 이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목에는 검은 천이 감겨져 있었고요. 다른 사건들과 조금 다르게 입에 재갈이 물려있지 않았대요. 그 1차 사건 때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손이 또 결박이 되어 있지 않았대요. 대신 이제 하체에 네이마 입혀진 채 안기순 씨 때처럼 질 내부에 양말이 들어가 있었대.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국가수 연구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유류품을 수거해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요. 그 질 내에 삽입되어 있던 이제 양말에서 질액과 함께 정액이 검출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정액도 역시 B형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도 채취됐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권순상 할머니가 살해된 곳이 집 앞에서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야산이었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살해 방법이나 시신 유기 방법이 기존의 사건들과 좀 달라서 형사들은 이게 모방 범죄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네요. 근데 9차 때랑 네. 10차 때랑 네. 틀리지 않았어? 네. 그 유전자가? 유전자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DNA 유전자가. 그래서 둘 중에 한 사건은 모방 범죄라고. 9차 아니면 10차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범이네. 네. 근데 10차가 그 1차 때 이완님 할머니랑 좀 비슷하다. 네네.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 이 범인이 이제 마지막이잖아, 사건이. 네. 1차도 내가 할머니로 했으니까 마지막도 할머니로 피날레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손 털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 10차 사건을 이후로 화성에서 일어나는 연쇄살인은 강간 연쇄살인은 멈추게 됐죠. 엔딩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기도 하네. 그 이완님 할머니도 양말에 질액이 묻어 있었잖아. 네. 네. 근데 요번 10차도 양말에서 질액이 발견됐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추측을 좀 해봅시다. 어떤 추측을 할까요? 범인이 여러 명이다. 저는 여러 명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여러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일단은 9차, 10차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럼 최소 3, 4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8, 9, 10 아까 범인 검거된 거 있지. 네. 8, 9, 10만 배도 최소 3명인 거야. 그지? 근데 8차는 이것도 만약에 하지만 미술 아니 검거된 거 있잖아. 어쨌든 강간살이니까 이거 그것도 만약에 안 잡혔다고 쳤을 때 음. 박상희 양 있잖아 14살. 안 그 안 잡혔다고 쳤을 치면은 때도 벌써 4명이네. 일단 3명에 4명이야. 그지? 아니, 최소 3명이지. 그치, 최소 3명. 응. 최소 3명이야. 그리고 내가 추측한 바로는 1차, 10차는 같은 놈이고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왜 했어요. 왜? 일단 노인 성애자일 거다. 그래서 양말도 나오고. 너무 비슷해 1차, 10차랑은. 그럼 54세 안기순 씨는? 그거는 이따 얘기해 줄게. 안기순 할머니는? 그리고 2차 사건은 단독 이 사건 하나야 그냥. 스토커 아까 강대리가 말한 스토커 및 아니면 단순 강간범. 완전 알몸은 박현숙 씨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미수건 있지. 네. 미수건이랑 3차 권정분 양. 응. 그 다음에 4차 이계숙 양. 네. 7차 안기순. 네. 9차 김미정 양이 실질적인 화성 연쇄살인범. 왜냐하면 4개야? 5개지. 다섯 미수건 3차, 4차, 7차, 9차. 응. 왜냐하면 이 공통점은 팬티나 거들로 모욕감을 줬고 일단 네. 그 다음에 성도착증 환자일 것이다. 네. 미수 3479. 미수랑 3479가 다 성기를 유린했단 말이야. 요 5범행이 같은 놈일 것이고 5차 홍진영 양이랑 6차 박은주 양. 네. 아까 그 김미순 양 있지. 네네. 그 세 사건은 정군, 명군. 왜냐하면 5차 홍진영 양도 엎드린 채 죽어 있었고 6차 박은주 양도 엎드린 채 죽어 있었어. 그리고 공통점이 팬티나 거들 같은 걸 안 씌웠어. 모욕감을 안 줬고 성기에 훼손도 안 했고 그냥 엎드린 채 죽여놨어. 옷을 다 입힌 채. 요렇게 나는 봐. 그러니까 범인은 최소 1명, 2명, 3명, 4명이지. 보다 보니까 일단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은 일단 아니고 1차부터 10차까지의 범행을 봤을 때 절대 한 명은 아니고 모방범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강대리님의 의견은? 제가 생각했던 범인은 일단 화성에서 살다가 수원의 세류동에서 자취를 했던 대학생. 근데 저는 대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세류동에서 자취를 했다는 점. 자 들어보세요. 강대리의 프로파일. 네, 들어보세요. 대학생인 이유는 일단 미수 사건 때 인터뷰했던 거 있죠. 손이 부드러웠다는 점. 그 점을 봤을 때 분명 범인의 부모는 아들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만 시켰을 것이고 절대 농산일을 안 시켰을 거예요. 손이 부드러우니까. 네.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하라는 부모님의 압박이 좀 심했을 거고 범행 장소 근처에 버스 정류장들을 종합해보면 버스의 노선이 다 수원 버스터미널을 지나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차 때 권정분 씨의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죠? 거기 세류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이 수원 버스터미널 바로 옆이 세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류동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버스터미널하고 그냥 갔던 거죠. 가서 오늘 살인할 사람이 누가 있나 물색도 하고 그러고 이제 생기면은 뭐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이제 범행 시기를 살펴보면 이제 4차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 수사가 심해졌죠. 그래서 5차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며칠 뒤에 군입대를 해요. 그리고 6차 범행이 일어난 시기가 5차하고 100일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100일 휴가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때 이제 욕구를 분출시켰을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던 5차에서 6차까지는 화성시에만 수사가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6차와 7차 사이에는 1년 4개월가량의 공백이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제 일병 정기휴가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제가 군대에 입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군인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블랙홀 에피소드 보면 제15화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1, 2병들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모습이 구부정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스포츠머리였다는 점과 그리고 20대 초중반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시계가 왼손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래, 까만 거. 당시에 저희도 군인들이 시계 마찬가지지만 차지. 군인들은 검은색 전자시계가 거의 100% 그걸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다면은 장발족 기억나시죠? 당시 머리 헤어스타일이 다 머리 긴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인으로 추정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놈은 분명 성도착증이 있어요. 그거는 도착증 중에 하나인 바로 시체의 성욕을 느끼는 네크로필리아였을 거예요. 제가 추론한 건 이 정도. 그러면은 살은 상태에서 강간한 게 아니라 죽인 상태에서 강간했다. 네, 전 죽인 상태에서 강간을 강간했을 했다고 봐요. 거라고 봐. 네, 강간한 상태는 왜? 죽임 이후에 왜? 일단 다 강간을 했고 뭐 1차를 좀 전 제외시키는 편이기도 했지만은 원래 약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은 여성분들이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살인 이후에 강간을 했을 거라고 봐. 설득력 있다. 네, 범인 추론해 보려고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연쇄살인을 가능성을 더 많이 두시는 프로파일러 안도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분석가. 네. 안 분석가. 쭉 나열을 해보면 네. 우선 밝혀진 용의자의 그 내역은 키가 작고 네. 왜소하고 손이 희다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장장 한 6년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네, 일어났죠. 일단 최초 범행 시점에는 고등학생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이화님 할머님. 네, 네.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부터 해서 아마 오랫동안 이곳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태안읍에서 일어났는데 곳곳을 누비면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 범행에서는 금품을 다 수거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죠. 나중 사건들은 그러고 보니 현금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네. 초창기는 현금이 없어졌다고 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는 현금이 필요했던 나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도 현금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이제 범인을 추정하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래서 가져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사건이 고도화가 되어가죠. 네, 진화되어 나가죠. 그리고 과학적인 성도착증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추측해요. 아마 아버지가 없지 않았을까, 용의자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학대를 되게 많이 당한 거예요. 내지는 여자 형제나 통해서. 강압적인. 네.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이제 깔끔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현장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중간에 이제 수원 여고생 사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처에 똥을 싸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모방범인 네.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그래서 모방범죄인 것 같아요. M군과 J군은. 네. 근데 그 대변이 그 범인건지 몰라. 아,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대리님과 비슷한데 중간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추측하고요. 이제 휴가 나와서 사건이 동일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럼 너 말대로 봤을 때 10차 사건 이후로 얘는 죽었나? 네. 어디 잡혀 들어갔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일단 멈출 수가 없잖아, 연쇄살인범. 네. 왜냐면 계속 진화되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어디서 찾아봤을 때는 원래 보통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는 뭔가 기념품을 항상 만든대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수원 여고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줄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서랍에. 근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는 기념품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져간 게. 그러니까 없어진 물건이 없어요. 그 현금 빼고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걸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만의 물건들을 어디다가 둘 그러면 만한 혼자 살진 않았다는 거죠. 느낌이네요.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는. 그러면 군대에 간 것도 말이 되겠다. 네. 모아둘 수 없잖아. 네. 그래서 그런 기념품을 못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10차로 끊어진 거는
이 정도는 이제 왜소하고 좀 여렸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당시 이제 2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번 실수하잖아요. 그 도망간 적 있잖아요, 피해자가. 그때 이야기에 의하면 그 용의자가 막 말투가 어눌하고 막 욕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위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말투가 어눌했다라는 말은 이제 대학생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지적 수준이 네, 높지 않을 거다.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는 나이. 욕을 하고 말한 투가 네, 어눌한 네, 걸 봐서 아 그렇네. 그리고 여름에는 범행이 없었잖아. 네, 날짜 딱 보면은 월별로 따지면은 여름에는 일어나지 않았어, 사건이. 그러면은 여름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직종이 뭐가 있을까? 대학생? 대학생은 대학생이네. 오히려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지 고향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근데 대학생이라기는 너무 이 위치를 이러지 잘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리치에 네. 대학이 있어? 한신대학교. 그때 당시도 있었어? 아니면 여름에 바쁜 거. 근데 손이 휘었다는 말은 농사일은 뭔가 아니지. 농사일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절대 고생하는 손이 아니야, 절대. 그리고 황교수님 저번에는 밧줄해서 다 묶는 식이라고 했는데 밧줄을 쓸 사람이 손이 곱진 않을 것 같아. 그지? 저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강박 그래서 더 정교하게 네, 묶었다? 물건도 정리하고 네, 물건도 정리하고 속옷도 입히고 이런. 그 강박증은 그 범인을 돌보던 사람이 좀 의아해서 일어난 생긴 강박증. 강박증이다. 네. 그래서 더 그게 여성한테 더 가학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든 네, 그런 원인이기도 것 같아요. 하고. 네. 아버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었거나 라고 추정이 될 것 같아요. 메르미는? 몰라요. 저도 지금 듣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네 사건을 할 수는 있어도 다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최소 3명이고 지금 공통점 있는 것들만 추려봐도 그래도 5, 6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저는 1차, 10차는 동일범의 성이고 네. 노인 성애자의 2차 사건은 개별 사건, 스토커 및 강간범에 의한 네. 그 다음에 미수건이랑 3차 건정분양 3차 건정분양이 뭐야? 실종됐다가 4개월 만에 발견된 네. 건정분양 그 다음에 4차 선보러 갔던 이계숙양 네. 7차 안기순씨 9차 김미정양 네. 요렇게는 성도착증 환자 그리고 안도파리 말한 강박증 네. 그 다음에 여성의 열등감을 느낀 네. 이런 놈이 팬티나 거들로 시신에 모욕감을 주고 음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5차 고등학생이지 홍진영 양 박운주 양의 6차 그 다음에 수원 여대생 요 3건은 정군과 명군 왜냐면 공통점은 팬티나 거들로 모욕감 같은 걸 절대 안 줬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1명, 2명, 3명, 4명 그 다음에 강대리는 정확히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저는 1차 별개고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동일범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8차는 잡혔고 9차와 10차도 그냥 다른 모광범 정도로 봐요. 그러면 이쪽도 4명인 거네. 1차도 제외해서 다른 범행이라면 5명? 그렇죠? 도파리는 다 연속으로 아니요, 저는 10차는 다른 사람인 것 같고요. DNA가 나왔으니까 네. 8차랑 수원 여고생도 각자의 범행인 것 같고요. 모방 범죄로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럼 도팔님도 그래서 4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9차는 동일 범행이고 그리고 수원 여고생과 8차는 각각 그러니까 3명인 거죠. 각각 3명의 각각의 범죄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죽었나?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유영철이 사건이 안 이런 말을 했잖아. 화성살인범이 살아있다면 네.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연쇄살인은. 네. 고로 어디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죽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근데 멈출 수도 있지. 아니요, 절대 못 멈춘대요. 프로파일링이나 이렇게 범죄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건 절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독이다. 종말은 결국 혼자 자살하거나 아니면 잡히거나 아니면 계속되거나
나도 수감 중일 거라고 봐요. 네. 수감 지금 현재. 그 셋 중에 하나가 된대요. 그러면 도팔린은 죽었을 거다. 저는 자살을 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 범인이 만약에 두 명이 음. 서로 얼굴은 몰라. 서로 얼굴은 모르는데 경쟁이 되는 거야. 네. 이 새끼가 요번에 이런 사건 터뜨렸어? 나도 할 거야. 그 예를 들자면은 유영철이 한참 판을 치고 다닐 때 있지. 네. 이때 혼자 경쟁을 하던 애가 있었어. 정남규. 몇 번 얘기하셨었죠. 유영철이 사건 일으킬 때마다 자기도 계속 일으키는 거야. 음. 그 나중에는 신의문 사건 그걸로 싸웠어 둘이. 자기가 자기가 했다고? 했다고? 이거 내가 죽인 사건인데 왜 지가 했다 그러냐고. 진짜 사이코들이죠. 야, 그런 식으로 얘네도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범인끼리 네. 그렇게 경쟁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경쟁을 다 하네요. 그래서 이 새끼가 한 수법 따라하기도 해보고. 저 새끼 거들 씌웠네? 나도 씌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돼. 막 경찰인가 범인이? 그러니까 그 아마 당시에 성인은 다 검사를 했을 거잖아요. 용의자로 그게 이제 추정을 했었고. 10대하고 60대부터는 검문 검색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생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아 10대는 검은 검색을 안 했어? 그때 10대는 배제되고 10대 60대도 배제했어. 배제됐어. 그러니까 그때 10대일 가능성이 더 높지. 근데 한 번쯤은 용의선상에 걸렸을 거야. 걸려서 경찰서에 와서 조사도 했을 거야. 얼굴도 한번 봤을 거고. 근데 거기서 한 번 풀려나면은 면죄부 도장이 찍히잖아. 아, 얜 아닌 애야. 그래서 놓친 경우도 있을 거야. 어렵네요. 네, 참. 다들 공감했지만 8차랑 9차 그 박상희 양과 김미정 양 사건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중학교 1학년 아, 네, 미성년자 되게 안타까워했잖아요. 이거 조사하다가 고창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김혜선. 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안타까운 사건이니까 다들 주의를 가지자고 한 거고요. 네. 그 2000년 10월 25일 날 그리고 2000년 11월 19일 날 일어났던 사이코패스 김혜선의 미성년자 강간살인 강간미수 사건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정모 양은 당시 11살이었어요. 와. 실종 반나절 말에 실종 지역 주변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양지 바른 무덤 위에 십자가 모형으로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다고 하고요. 천여막이 파열되어 있었고 몸이나 특정 사물로 음부를 훼손해놓은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체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옷은 흉기로 찍힌 채 책가방 안에서 발견됐고 정액은 양성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당한 뒤 교사를 당했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고요. 경찰이. 그리고 시신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과 모발. 당시 이제 특이한 AB형이었대요. 그리고 미궁에 빠져요. 이게. 같은 해 11월 18일과 19일에 이제 미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각각 다른 두 명의 여고생이 이제 강간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김혜선의 검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19일 날 고등학생 박모양과 박양의 중학생 남동생이 있었어요. 박모양은 17세였고요. 남동생은 14세였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에 실종이 되었는데 이제 경찰이 찾아 나서게 되고요. 박양의 남동생 박구는 집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근처의 풀숲이 우거진 야산에서 발견되는데요. 노란 끈이 목에 단단하게 매인 채 교살된 상태였고요. 시신의 근처에서는 예리한 물건으로 잘린 여성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 박양의 시신은 동생의 시신으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고요. 두 손은 노끈과 스타킹으로 나무에 결박되어 있었고 다리는 각각 다른 나무에 노끈과 스타킹으로 결박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치마는 가슴 위쪽까지 걷어져 올려져 있었고 얼굴을 다 덮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양의 이외에는 장갑이 물려져 있었고 왼쪽 다리의 스타킹은 모두 벗겨진 채 있었는데 반대쪽 그 오른쪽 스타킹은 온전하게 신겨져 있었대요. 그리고 교복 상의는 헤쳐진 채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사건이 참담한데요. 박양의 목과 다리, 가슴, 음부에 이제 칼로 찔리고 베인 상처가 있었다고 하고요.
오른쪽 허벅지는 가로 15cm, 세로 20cm 정도 도려내어져 가지고 사라져 있었대요. 아, 네. 증거품이에요? 전리품이에요? 네. 그거 보고 집에 가서 자유행위 한 거야. 그 박양과 박양의 남동생이 유명을 달리한 그날 그 쫓긴 여고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2명의 여고생. 그 여고생들에 의해서 결국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살인마 사이코패스 김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박 남매가 시신으로 발견된 그 다음 날인 11월 20일에 수사팀은 김혜선을 검거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범행을 자백받게 됩니다. 김혜선은 이제 정량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입을 막다가 정량을 죽였다고 자백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실신한 줄 알았대요. 죽은 걸 알고도 강간을 한 거죠. 시간을 한 거죠. 그리고 김혜선 집 근처 도량에 비닐봉지에 쌓인 허벅지 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박양의 허벅지였다고 하고요. 일부는 자신이 먹었다고 하네요. 집 안에 요만한 되게 조그만 과도칼 있지. 네. 그걸로 도려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김혜선이 이 새끼가 복분자로 유명하거든. 거기 고창이. 복분자 술 먹다가 삘 받은 거야 이 새끼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꼬마 여자 잡아가지고 한 건데. 거의 만취해 있었대요, 항상. 음. 당시에도 이제 그 술에 취해서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박양을 강간한 뒤에 엄청난 흥분 상태에서 박양의 온몸을 흉기로 고문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산적같이 생겼어. 더 열받는 거는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어린 생명을 이제 잔혹하게 유린했던 이 김혜선이란 작자가 정작 자신의 몸에 주사바늘 하나 꽂히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되게 많이 맞고 자랐어. 네. 어렸을 때 뭐 학대,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재판부에 회부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돼서 이제 상형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상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상 폐지. 네. 사형이라고 선고는 내리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김혜선은 가석방되지 못하는 무기수로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 피해자 유가족은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줬다고 하네요. 이 김미정 양과 박상희 양 사건을 보고 이제 혹시 다른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이 나쁜 작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해 김혜선 사건은. 고창 연쇄살인 사건. 이 조그만 나라에 별의별 사이코가 다 있네. 저는 방송하면서 점점 겁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요. 새벽 2시에도 혼자 나가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이제 못하겠어. 이제는 집에 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 근데. 맞아. 내가 조심한다고 사건이 안 일어나진 않겠지만 언제나 이 지금 우리 화성연쇄 피해자들이 이럴 줄 알았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선보날- 평범한 일상이었어. 맞아요. 선본날 남편 네. 마중 나갔다라 뭐 이런 언제나 사고는 평범할 때 일어나. 내가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너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사건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봤어요.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또 여러 매체에서 다룬 걸 보면 어쨌든 동일범이 연속적으로 강간살인을 한 연쇄살인이다라고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소시효도 끝났고 이제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로에 가깝지만 잡는다고 해도 처벌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처벌을 하지 못하죠. 이제 앞으로는 수사 과정상의 실수로 범인을 놓치거나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지금 일어난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죠. 이 당시는 너무 수사 여건도 그리고 그 DNA를 다 외주 보냈잖아. 근데 외주 보낼 때마다 DNA를 조금씩 쓴 거야. 유력한 DNA를.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 다. 기록을 안 남겨놔가지고 기록만 표본을. 남겨놨어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의뢰할 때마다 DNA를 써제껴가지고 음. 다 썼대 그거. 그 지금 뭐 해서 대조해봤자 아휴, 나오지도 않아. 안타까울 뿐이죠. 뭐. 만약에 지가 범인이라고 한 놈이 나타났어도 그 DNA가 예전 DNA가 없어가지고 대조를 못해.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비판들을 봉준호 감독이 영화 속에 넣었어요.
그렇지. 네, 그 코드들이 좀 있습니다.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신의 인생 영화로 손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재밌고요. 봉준호 감독이 숨은 장치들을 표현해서 일단 그때 군부 시절이랑 엉망진창 시스템을 풍자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녹색 포털 영화 리뷰에서 조회수 39만 5,580건 이상 그리고 추천 1,120건을 받은 멜트 땡땡땡님의 리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거 내가 쓴 거구나. 왜? 진짜야? 사실이야. 구라가 는다. 한구수님이 썼다고 주장하는 리뷰를 소개해드리도록 본인이 하겠습니다. 주장하네요. 네, 본인이 주장하네요. 멜트면 이렇게 러블리한 아이디어를 쓸 리가 없는데. 1차 해석은 메뚜기 소녀는 박두만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 영화 처음에 메뚜기 소년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옷 입고 있잖아. 네. 오프닝에 박두만이 차가 고장나서 경운기를 타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구리 소년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고 네. 애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경운기 반대편에서 메뚜기를 잡던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박두만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럼. 경운기가 다가오자 메뚜기를 감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가 다음 씬에 등장하는데 시신의 다리에 붙어있는 상태로 그려지게 돼요. 근데 이게 영화 문법상으로 보면 메뚜기는 희생자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것들이 연결해 보면 메뚜기는 희생자, 소녀는 범인, 메뚜기를 잡고 있었잖아 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 뒤에 박두만이 사건 현장에서 하는 말들을 똑같이 따라해요. 저리 가, 저리 가. 이게 귀엽기도 한데 사실 이게 박두만이라는 상징을 표현하는 씬입니다. 그 씬에서 박두만이 범인이라는 복선은 이제 소품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보통 어두운 곳 볼 때 여기 흡연자들 계시잖아요. 어두운 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이터를 켜줘. 그죠? 라이터를 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박두만도 영화상으로 담배를 피죠. 네. 근데 여기서 박두만은 거울을 듭니다. 플래시. 아무튼, 네. 반사돼서 그 시체를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울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는 또 다른 자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되게 잘 사용되는 소재예요. 그 농수로에 거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지. 어렸을 때 자기가 흘렸던 걸 아는 거구나. 그 거울이 거기 있었다는 거를. 근데 여기서는 그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학적으로 연결하는 복선인 것 같아요. 그 거울 자체가. 그래서 메뚜기는 희생자, 메뚜기 소녀는 범인, 범인은 박두만. 이라는 연결고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네. 네. 그렇다면 박두만이 상징하는 건 뭘까? 박두만은 공권력을 상징하는 형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시대상으로서 봤을 때 대사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강간의 왕국. 그래서 네. 이게 봉준호 감독 인터뷰에서 내 새끼가 강간의 왕국이야. 드립칠 때 사인 좀 주실래요? 강간의 왕국이라는 그 대사가 원래 대본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발차기는 애드립이었대요. 아, 그래서 날라차기. 그 씬 찍고 김상경 씨가 갑자기 맞은 거잖아. 그래서 살짝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아, 그 당시에는 기분 기분 나빴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네, 살짝 언짢아 했다고 해. 아니, 합을 맞추고 해야 되는 그렇지. 건데 갑자기 날라차기 갑자기 하면 날라차기 나는 그거 하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김상중 씨 되게 잘생겼더라. 저는 김상경 씨 되게 좋아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랐거든. 이분 살인의 추억에선 진짜 잘생겼더라. 코믹도 되고. 그래서 강간의 왕국이라는 대사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암울한 시대를 박두만이라는 인물로 표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해볼게요. 박두만은 영화 속에서도 이제 비과학적인 수사로 수사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감독은 박두만을 상징으로 그 시대의 공권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두만이 범인이고 그 시대가 범인이다 라는 코드를 계속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출이 앞으로 복선으로 계속 나오는데 폭력 수사와 고문 등 그때 흔하게 했던 수사 방법들, 그다음에 용의자로 의심받던 백강호가 죽었잖아요. 기차에 치여서. 그렇죠. 근데 피가 박두만의 손에 탁 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 묻은 손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근데 영어적 문법으로 봤을 때는 클로즈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손에 피를 묻힌다 라는 말인데 그 손은
박두만의 손이잖아. 네. 그러니까 또 범인의 코드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넣었고 백강호는 박두만이 죽인 거다. 백강호는 그 공권력이 죽인 거다라는 부분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의자들이 자살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 사건에서 그래서 무능한 경찰이랑 폭력적인 공권력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복선들을 깔아서 봉준호 감독은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군화를 신고 나오는 조영구 형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군부 시대를 상징하는 코드예요. 군화발로 짓밟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조영구 형사가 군화발에 토시까지 껴서 폭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바고요. 이거를 좀 더 해석하자면 백강호의 고깃집 씬 기억나십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혼자 술 먹잖아요. 구박받고. 근데 거기서 뉴스가 나오죠. 근데 저는 그 뉴스가 좀 이렇게 소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 아, 비슷한 화성연쇄랑 비슷한 사건을 뉴스를 보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건이 부천 여대생 성고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뭐냐면 운동권 여대생을 잡아서 선배 위치를 취조하면서 성고문 강간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보도되자 거기에 있던 여대생들이 아, 형사 새끼들 다 거시기를 잘라버려야 돼 라는 발언을 하고 조영구 형사는 열받은 김에 그 말을 듣고 더 열받아서 난동을 부리죠. 그리고 집에 들렀던 백강호가 휘두른 못에 다리가 찔려서 마지막에는 다리가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군부를 상징하는 거라면 마지막에는 다리가 잘리는 군사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큰 줄거리는 강간범을 잡는 내용인데 뉴스에서는 뜬금없이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름을 깨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감독이 간접적으로 그 시대를 저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군홧발이 잘리게 되죠. 네. 나는 그 고기 굽는 장면 탁 나오잖아. 그 뭐가 탁 크로스 되지 않아? 갑자기 고기 굽는 장면 탁 나올 때. 인육? 응. 그지. 그게 무슨 씬? 복숭아 그거 하다가 갑자기 그 씬으로 넘어가나 그럴 거야. 생고기 막 굽는 장면이 쏙 나오잖아.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영화를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읽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군부 정권을 상징하는 복선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점쟁이를 만나는 씬에서도 복선이 있는데 그때 박강호가 점쟁이한테 자기가 오려 붙인 사진들을 딱 이렇게 보여줘요. 박두만이. 네, 박두만이 거기서 박두만이 점쟁이한테 사진 찍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다른 사진은 삐뚤빼뚤하게 찍히는데 가운데 있는 용의자 사진은 정확하게 플롯에 보여져요. 근데 이 용의자는 영화 시작할 때 박두만이 취조했던 사람 중에 육사 출신이 있었잖아요. 너 육사 출신이지?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겼었지? 그 사람의 사진이 정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었지? 약간 녹대대역에. 그래서 자꾸 범인이 그 군사정권이라는 어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사 출신이다 하면 좀 뭔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군인? 네. 전 전두환 대통령과 전 노태우 대통령은 육사 출신 11기 동기입니다. 네. 군사 정권의 꼭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감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전두환 씨로 하죠. 그래서 전두환 씨가 범인이라는 네. 코드가 제일 많이 나와. 노태우는 그 다음에 나오고 또 다른 복선으로는 백대가리를 언급하는 씬입니다. 백대가리 연상되시죠? 네. 대머리, 그다음에 뭐 무모증. 얼마 전에도 무슨 또 네. 책을 하나 또 발간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런 코드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봉태일의 엄청난 디테일이 보여집니다. 이 백대가리 언급씬에서 전두환의 사진이 나옵니다. 영화적으로 딱 한 번 나온대요. 그래? 근데 그 시절에는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진 붙여놨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랑 집에도 막 붙여놓고. 지금도 뭐 붙여놓은 사람 많아요. 지금은 뗐겠지만. 그래서 백대가리, 육사 출신의 백대가리 하면 전두환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래서 딱 오공하고 떠오르죠. 그리고 희생자가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레드 콤플렉스랑 좀 연결이 돼요. 레드 콤플렉스는 이제 빨갱이 혐오를 보통 레드 콤플렉스라 그러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 되게 싫어했잖아요. 공산 빨갱이 논란, 빨갱이 논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코드를 계속 어필을 합니다. 박두만이 공권력을 상징하고 군사정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징하고
그렇게 보면 박두만은 전두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게 이 해석을 보고 리뷰에도 엄청 많이 좀 욕하는 것도 많이 달려 있었어요. 과대망상이다.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느냐. 근데 저는 완벽하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해석이 그 형사 둘이서 고민할 때 책상에 엎드려서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때 송강호 씨 얼굴을 신문이랑 같이 잡아줘요. 책상에 엎드렸는데 위에서 탑뷰로 신문이랑 송강호 씨 얼굴이 절반 나오는데 그 반대편에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진이 그거 볼 때도 저도 저 여자가 누구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와이프. 그러니까요. 네. 그 아줌마가 얼마 전에 책 써가지고 맞아. 이순자 여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기가 거는 막히게 좀. 네. 그러니까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바카스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박두만이 손가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화면에 여사랑 송강호랑 있고 그 사이에 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완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런 복선들을 찾아보면 두 형사의 이름을 떼고 보면 두만이와 태윤이 그러면 두한이와 그쵸. 태우가 연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아빠를 잘라버리는 의사의 이름은 박종주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데 이름을 생각 안 했을 리 없을 것 같아. 근데 박종주는 어떻게 보면 박종철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문치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오광화국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잘라버리는 의사의 이름 박종주 이꼬르 박종철이라고 연관돼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이어서 보면 반장님이 둘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영화상으로 보면 구반장이랑 신반장입니다. 구는 옛구고 신은 새로운 신이고 그래서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변희봉은 구희봉 반장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구희봉이라고 했어. 구희봉 반장은 어떻게 보면 송강호를 박두만을 지지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신반장은 서태훈을 지지를 하잖아요. 이게 약간 지지하는 바가 달라서 정권이 바뀐다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반장은 자천되고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이 온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간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이 다 네, 코드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넣은 거예요? 네. 야, 그리고 뭐 많은 복선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씬을 보면 박두만이 관객이랑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죠. 그게 다 의도된 연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객이랑 소통을 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 정면은 샷을 많이 찍는데 이 소녀하고 박두만이 대화를 하는 씬이 관객하고 대화를 하는 씬처럼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두만은 마지막에 관객을 딱 쳐다보게 되죠. 봉준호 감독은 범인이 뻔뻔하게 다시 살고 있고 평범하게 살고 있고 그런 거를 관객들은 그냥 지켜보지 않았느냐 눈치채지 못하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 그렇죠. 이 리뷰가 설득력이 있나요? 전 있다고 봐요. 저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리뷰를 차라리 먼저 보고 영화를 보셨으면 봤으면 좀 더 깊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추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녹색창에 살인의 추억 검색하시면 리뷰가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고 전 다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보였어요. 댓글에는 비난글도 되게 많아요. 바카스 뚜껑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너무 과대망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설국열차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충분히 이런 연출을 했을 거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설국열차 봤을 때도 약간 사회 축소판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봉 감독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봉태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연출이 저는 맞다고 이 리뷰가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보잖아. 네.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면은 사건이랑만 연관이 지어져. 그 김성경이 그 찾아가지. 학교에 찾아갔다가 네. 거기서 제보를 듣잖아. 저기 살아났던 여자 있었다고. 네. 생존한 여자. 거기 찾아갈 때 아, 저 여자가 미수 이 사건. 때구나. 네. 네. 이런 것만 보여. 그렇죠. 저도 거꾸로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이 사건이 이 영화에 나왔던 어떤 사건이 이겠구나 내지는 아 그 장면에서 얘가
몰델이구나, 네. 모티브구나. 네, 모티브가 됐구나. 그런 이런 것만 거를 보이지. 네, 보이게 됐 그리고 빨간 옷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 영화에서. 네. 실제로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빨간 그런 소문이 돈 적이 없다고? 아니 빨간 옷 유인한다고. 입혀가지고 여자 유인한다고. 여경한테 입혀가지고 몰래 뒤따라가면서 수색하잖아. 그런 적은 있긴 있는데 그게 짬뽕이 된 게 빨간 옷을 입혀봤자 안 보인대. 빨간 옷인지 뭔지 아예 파악이 안 된대. 어두워서. 너무 깜깜해서. 그래가지고 여경을 그냥 빨간 옷을 안 입히고 한번 실험한 적은 있어. 근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이런 게 좀 재밌어요. 연출 이런 거, 복선 이런 부분 보면 한고수님은 이제 사실에 대해서 매력을 되게 느끼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양념이 가미되거나 이렇게 뭔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세련되고 표현한 부분에서 되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대단해 보이고, 이 리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거 보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영화를 만든 봉태일도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그 리뷰대로라면은 마지막에 송강호 딱 관객을 보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 장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범인을 송강호가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학적으로는 중의적 표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땐 그건데 둘 다라고 볼 수 있어. 이 리뷰대로라면은 두 개 다 의미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문학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나는 그렇게 봤거든. 저도 범인이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아니 그거 범인을 말고 쳐다보는 있잖아요. 것처럼. 처음에 옷이 똑같았잖아. 송강호랑 그 꼬마이랑. 근데 범인은 메뚜기 그 꼬마이가 메뚜기도 숨기잖아. 이거는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피해자라는 얘기잖아. 메뚜기는 곧. 그러면은 범인은 송강호라는 말이 되잖아. 그래서 또 다른 범인이 송강호다라고 그래서 경찰도 범인이다. 이게 실질적인 범인이 아니라 니네가 수사를 잘못해서 니네도 그치. 그 코드도 범인이다.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또 확장을 해서 근데 그 신문이랑 둘이 그렇게 갇힌 투샷은 진짜 절묘하다고 봐. 완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 한고수님 해석도 맞고 확장되면 이 해석도 맞는 것 같아. 저 그렇게 힘들게 보지 않아서. 듣다 보니까 물론 귀가 악플도 꽤 엄청 좋다. 많지만 다시 보고 싶으시죠. 그리고 제가 추려서 설명했는데 더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무리로 그때 당시 수사 반장이셨지. 네. 그 형사님이 범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이걸 읽음으로써 끝을 마무리할게요.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지만 자, 살인범에게 보내는 편지. 악마, 난 자네를 이렇게 부른다네. 맘에 들진 모르겠지만 자네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0년 전 내가 붙인 이름이지.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자네 혹은 자네들을 만나려고 그간 무던히도 애를 써왔네. 물론 자네 쪽에선 반대였겠지만 말야. 난 사실 형사로서 복받은 사람이야. 1971년 경찰에 입문해서 강력 형사 외길을 걸으며 292명의 살인범을 비롯해 교도소에 보낸 사람만 수천 명이 될 거야. 그 점을 윗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서인지 전북 임실에서 서장까지 해봤네. 그치만 말이야, 내 스스로 난 실패한 형사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아직 자네가 남아있기 때문이지. 몇 달씩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네만 잡으려고 미친놈처럼 다녔어. 마누라와 아이들 생일은 기억 못해도 자네가 저지른 범행 날짜와 시간들은 아직도 줄줄 외우고 있네. 내 부하는 과로로 쓰러져 지금까지 반신불수로 있고 또 다른 부하들은 용의자를 무리하게 조사하다가 숨지게 하는 과오도 저질렀지. 나 역시 직이 해제되고 말았어. 그런 와중에도 자네는 우릴 비웃기라도 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더군. 왜 그랬나? 자네도 아마 중년이 되었겠지? 자넨 무척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은 했나? 아이들은 있고? 혹시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 봤나? 난 도저히 그걸 영화관에서 볼 수 없어서 동료 형사랑 자동차 극장에서 봤다네. 혼자 참 많이도 울었어. 70살이 넘은 노파도 있었어. 어머니 생각은 안 나던가?
갓 결혼한 새댁과 꽃다운 20살 처녀와 앳된 여고생, 여중생도 있었어.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던가? 난 자네가 저지른 사체를 수습하며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러고는 자네를 잡으면 법정에 세우지 않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했었지. 부디 나보다 먼저 죽지 말게. 우리 꼭 만나야지. 안 그런가?